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5년 5월) 마지막 주 방송,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마음이 좀 싱숭생숭 하시죠? 아닌가요? 대선 때문에요? 네네. 왜 싱숭생숭해야 하나 네, 또 고민했어요. 지도자를 뽑는 싱숭생숭해요. 일이잖아요. 네. 너무 솔직히 화가 나요. 알겠어요. 이건 좀 앞으로 얘기하면서 하고 화를 좀 진정하시고 네, 좀 알겠습니다. 즐거운 근황을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선과는 정반대에 네네. 있는 즐거운 근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교회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같이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 왔어요. 뭐야, 너무 부러워. 사심 채우기 장난 아님. 너무 사심 채웠고 그 아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기라는 존재들은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재밌어 하겠지, 이렇게 해주면 행복해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틀을 벗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걸 해주면 되게 좋아해.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또 배웠어요. 어머, 아기들의 너무 좋은 세계가 멘트다. 따로 있나 봐. 좋네요. 코젤 씨는요? 저는 요새 네블스 플랜 2 어머.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중반까지 너무 재밌었고 근데 또 시즌 1을 다시 돌아갔거든요. 이제 또 시즌 2를 다 봐가지고 시즌 1을 다시 보니까 제가 시즌 1 트래쉬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시즌 1만의 아기자기한 맛이. 맞아. 근데 이런 약간 머리 쓰는 두뇌 게임을 새로 봐도 재밌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데블스 플랜 1은 하도 본지 오래돼가지고 새로 보는 마음으로. 네, 오랜만에 보니까 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주 날이 좋은 5월 중순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우와. 이게 날이 갑자기 더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박 4일을 갔는데 4일 내내 스위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여름이 온다 싶은 거야. 네. 진짜 요새 단톡방에서 여름 변태들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땀을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 어떻게 처음 봤지? 진짜 처음 봤어. 아니 저희랑 4년 넘게 하셨으면서 되게 처음 봤죠? 이 정도로 변태처럼 땀 흘리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무튼 그래서 전 너무 기분 좋게 지금 이제 이 계절을 좀 즐기려고 하는데요. 이 계절을 또 잘 즐기려면 또 지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지도자. 네네, 대선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 국내에 있는 사전 투표가 또 진행되고 다음 주 6월 3일 화요일 날 이제 본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토론의 이제 후보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의 어떤 각각 공약들, 이런 것들을 좀 청년과 이 여성의 마음으로 조금 바라보는, 좀 톱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또 후보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되죠? 거석거석 소개. 1, 2, 4, 5번까지 후보님들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요. 국회의원이자 전 민주당 대표로 이번 대선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소년공에서 시작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다만 현재 12가지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이 약간 걸리는 부분이죠. 네네. 다음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1970년대에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이후 갑자기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을 하면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냈고요. 3선 국회의원, 2선 경기도지사, 그리고 직전에 고용노동부 장관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다만 이제 요새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는 소방관 긴급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도지사입니다라고 했던 분이 바로 김문수 후보님이거든요.
그런 논란들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전 국민의힘 초대 대표로 정치권 내 세대교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로 활동하다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활동에 감명을 받아서 직접 비대위원직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26살밖에 안 된 젊은 나이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게 정치에 입문하면서 기성정치를 비판하며 개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요. 2000년대 주요 노동시민사회 사건 현장에서 활동해온 인권 변호사로 거리의 변호사로도 불립니다. 쌍용 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을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고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과 사회단체가 구성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의 단일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또 양력스까지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에피소드를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이님이 나한테 맞는 대선 후보는 이렇게 해서 공약만 부문별 공약만 있고 내가 제일 동의하는 공약을 클릭하면 어떤 후보랑 제일 핏이 맞다 이런 테스트 블라인드 테스트를 공유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플랜 얼라이언스라는 커뮤니케이션 대행사에서 만든 테스트래요. 이런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가 아니며 공약만 보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테스트가 유행을 하길래 저희도 참여를 해봤죠. 네. 결과를 발표해야 되나요 혹시? 해봤는데 일단은 유추되는 걸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만의 그 공약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고 그다음에 너무 축약형으로 테스트로 만들다 보니까 뭐 특별 규제 완화면 특별 규제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하면서 단어에 대해서 정의도 잘 모르고 하니까 사실 그 공약 안에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하고 나니까 약간 띠용하는 그런 후보들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가 좀 더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저는 근데 한마디만 더 하자면 블라인드 테스트잖아요. 네네. 공약만 보고 고른다는 거고 네. 이제 만든 사람의 의도가 안 들어갔다 이게 취지인데 네. 저는 좀 요약 자체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그 테스트를 하면서. 너무 모호하게 요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드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 한 2-3개까지 해봤잖아요. 네. 그것마다 조금씩 요약본이 달랐어. 그래서 느낌도 달라지더라고요. 받아들여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의 이번 에피소드가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좋은 오프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후보자별로 1순위 정책을 좀 알아야지 이 사람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좀 여러 부문에서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의 1순위 정책 그리고 약간 기조와 키워드 같은 걸 좀 뽑아봤어요. 첫 번째 이재명 후보는요. 이분은 완전히 경제가 딱 자기의 또 메인 공약입니다. 맞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 자기의 10대 공약 중에 또 1번이거든요.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 거론되는 키워드가 또 주 4.5일제 이런 것도 조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문수 후보는요. 이분은 진짜 경제예요. 또 완전 경제 스타일이거든요. 기업 스타일. 기업 사랑 보이. 그래서 이분의 첫 번째 그것이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여기 이분은 기업 나 너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모든 공약을 나 기업 정말 사랑해. 나 기업 진심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이준석 후보는 행정 관련된 부분이 좀 메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1대 공약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처를 대폭 조금 개편하고 좀 축소시키면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국민연금 개혁 이거를 완전 청년 주도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재명 김문수와는 완전 반대되는 그런 결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젊은 층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 관련해서 가장
메인에 이제 세운 기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대 공약이 증세를 통한 불평등 네. 해소입니다. 요렇게 딱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사람이 이 경제 뭐 청년 이런 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볼지 조금 예측이 되지만 좀 그래도 어떤 부문별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저희가 화나는 이야기를 아까 메이님이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제가 드랍 더 비트 좀 해드릴게요. 여성 없는 2025 대선. 요거 되게 상당히 지금 문제적이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좀 문제 상황이 뭐냐면은 일단은 여성 후보가 없어요. 2007년 제17대 대선 이후로 18년 만에 일단 처음으로 여성 후보가 없는 대선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30년간 성별 임금 격차 압도적 1위이고 유리천장 지수 꼴등.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국가 성평등 지수가 하락해서 집계한 이후로 하락은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성평등 분야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성 정책도 많이 부재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실제 그렇거든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성 정책인 거 아니야? 라고 혼란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출생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여성 정책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운 저출생 정책도 정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맞습니다. 여성 정책이라는 게 아예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 저출생 정책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국가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라는 걸 저희도 에피소드로 다룬 바가 있고 네네. 그래서 출생 정책을 어떻게 세웠나라고 봤을 때도 대부분 기존 정책을 확대하거나 재포장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책들이고 저희 실질적인 문제는 경력 단절이나 직장 문화, 남성의 육아 참여 어려움 같은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이 아동수당이나 주거비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으로 실제 단순한 현금 지원 식의 공약이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그 5천만 원 줄 테니 애기 낳으시면 예스 낳아야지 어떠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라가 좀 바뀌면 내가 아이를 낳고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 맞아요. 이미 애를 낳겠다고 어느 정도 결정한 사람들에는 이런 혜택들이 좋죠. 그래서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저출생 정책을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낼까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루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진짜 뭐 부부들이 애들 조금 더 낳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정책이나 비혼 출산 등을 장려할 때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다룬 사람은 아마 권영국 후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비혼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외에는 조금 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진짜 여성에 관련된 정책으로 봤을 때는 좀 반성평등적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김문수 후보 네, 여성 희망 복무를 받아가지고 군 가산점 제도를 또 부활시키면서 여성들도 복무하고 가산점 받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그 저울만 맞추려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네네. 뭔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사실상은 남성 중심 사회에 여성을 편입시키는 그런 접근법이죠. 네. 맞아요. 저희도 군대 가야겠네요. 네네. 군 가산점. 으라차차 가서 가산점 으라차차 받으러 총 가자. 쏘고 으라차차 제가 점수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어제 사회
부분에 대한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음. 군 가산점제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제도래요. 그 정책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말했냐면 그때 군 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은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퍼센테이지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비율을 잘 조정해서 위헌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또 이제 상대적인 합격의 순간에 있어서 군 가산점제라는 건 너무 많은 걸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위헌 판결이 나지 않았나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미 사실 그 군 가산점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상당히 남성들이 그 고용과 노동 시장에서 많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 더블 플러스까지 주려고 한다는 게 좀 특이하다 생각을 했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공약으로 걸었지만 무산되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또다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10대 공약에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제 여성 정책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성 유권자들이 아주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총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선거가 있을 때 여성 전진대회를 하더라고요. 여성 의원들이랑 이제 여성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고 좀 약간 당원 에너지를 좀 충전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또 여성 전진대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너무 왜 이렇게 쉬쉬하고 좀 눈치를 받는 느낌이야, 여성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여성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그 자체를 뭔가 성별 갈라치기의 시도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지금 정치인들이 뭔가 이렇게 아웃라우드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전 그것도 좀 가오가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사람들이 다들 여성 문제를 젠더적으로 접근하기를 너무 회피하고 싶은 나머지 여성하면 출산 육아만 건드리고 가족으로 접근하고 출산 육아 해결할 때도 다 돈으로만 접근하고 이 젠더를 피해가려는 그 미꾸라지 같은 움직임들이 보인달까요? 그래서 그 이재명 그 후보도 토론에서 뭔가 여성 이렇게 워딩을 하면 뭐랬더라, 이거 인간적 뭐라 해야 되지? 성별을 넘어서 성별 자꾸 넘어가려고 넘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 넘어가고 싶은 거야. 네. 그게 너무 보여. 어제 사회부문 토론에서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한번 하긴 했어요. 여성 인권을 왜 존중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일가를 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는데, 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랑 토론할 때는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생이다. 그 남녀를 떠나서 학생이기 때문에 떠났구나. 그래, 떠나고 넘고 학교가 형사고소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지금 뭐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하겠다, 뭐 여성 장관 비율 40% 목표로 제가 세우고 내각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 좀 어쩌라고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와 좀 달리 또 권영국 후보는 아무래도 불평등 해소 요구를 전면으로 좀 내세우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성 정책 관련해서도 좀 10대 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그럼 낙태죄가 저희가 위헌 판결을 받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된 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신 중단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겠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출산을 원하는 모든 여성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자세한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여성으로서 불만 있다, 이렇게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이번에 이 대선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2등 시민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물론 제가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좀 다른 어떤 정체성들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를 그냥 따져봤을 때 저한테 직접적으로 너무 good for me 한 이런 정책이 딱히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제 윤석열 파면 때까지는 2030 여성이 정치의 뭐 주역이다. 뭐 원래 이렇게 정치 참여하는지 몰랐는데 뭐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빚졌다. 뭐 오만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근데 대선쯤에 오니까 갑자기 또 2030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어떤 여성지우기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윤석열 파면을 이끌 때까지는 그렇게 우리의 뭔가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해놓고 딱 먹튀하는 기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분이 진짜 상당히 너무 안 좋았고 이 정치권의 행보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하고 좀 무력감을 느끼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차별금지법도 사실 권영국 후보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광장에서 가장 크게 요구됐던 것이 차별금지법이었다. 그래서 우린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그때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은 복잡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네, 영원히 못하겠네요. 라고 하신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광장에 있던 여성들 차별금지법이 막 당장이라도 제정될 것처럼 신났던 그런 기분에 대해서 좀 무력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너무 시급한 사안이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요새는 정말 AI까지 합쳐지면서 더더욱구나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조차 아무도 언급을 안 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고 진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라도 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처벌 강화나 이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범죄 양상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관련 공약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정말 너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자, 다시 조금 부문을 좀 바꿔서 저희 또 청년, 노동, 일자리 고용 관련된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저희와 또 굉장히 맞닿아 있는 정책인 만큼 좀 어이없는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재밌는. 네. 재밌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세대의 부동산 문제 확실히 해결하겠다라면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 월세존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값 월세를 해내겠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용적률 관련된 이제 규제를 또 완화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 5층짜리 빌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뭐 원래 5층 이상 못 짓게 했던 데라면 뭐 10층, 20층짜리로 건물을 높이면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가가 낮아질 거다라는 단순한 상상을 하는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서 월세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을 받았어. 그러면은 이게 공급이 많아져서 월세 뭐 500에 뭐 5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 됐다. 이런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주인이 그렇게 하겠어. 그냥 1,000에 50을 다 그냥 20개를 받게 되겠지. 어차피 수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발상이 난 두세 띄고 코치해준 사람이 없나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줄이면은 홍콩 아파트 마냥 좁은 그쵸. 채로 위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네네. 청킹 맨션. 청킹 맨션처럼. 네네.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아무 고려가 없는 사안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원룸이 얼마나 좁은데 그거를 반으로 더 줄이겠다는 거예요. 반값이면 면적도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좁은 어떤 우리에 살게 해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이지는 주잖아. 돈은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좀 접근이라고 저는 싫어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겠다. 라는 공약을 또 청년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생활비까지 대출해야 되나요? 학자금 대출도 너무너무 힘든데 생활비 대출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은 이런 대출 확대가 누군가에겐 너무너무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뭐 사실 지금 당장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청년이 쓸 돈이 없을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이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생활비 대출이 그런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테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약 180%라고 해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133%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이 있으니까 되게 높은 편인 거고 청년층의 평균 부채도 약 2,800만 원이래요. 근데 이 중에 약 40%가 학자금 생활비 대출이라고 하고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대학 그 등록금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그 학자금 대출도 있는데다가 생활비 대출도 너무 확대되어 버리면 빚이 너무 늘어나서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그 개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 불안정이 높고 실업률도 높은 상황이라 청년들이 이 빚을 탕감할 수 있을 능력이 될 거라고 보장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 사회 구조상. 그래서 이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에 대한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고용 안정을 먼저 시키고 실업률을 낮춘 다음에 이제 돈을 땡겨서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일단 대출을 받기가 청년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또 더불어서 대기업의 신입 공채를 장려하겠다. 뭐 이렇게도 부차적으로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조금 더 안정적인 고용 상황과 이제 좀 긍정적인 미래를 요하는 거지. 이런 땜빵식의 그리고 뭔가 계속 저희의 빚을 좀 늘리는 이런 식의 접근이 좀 이게 진짜 청년들의 이 목소리를 잘 듣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네. 너무 아쉬운 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신입 공채를 장려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를 대선 토론에 나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선 토론에서 하는 얘기 네거티브밖에 없고 상대 까는 거. 그러니까 자기 공약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 대기업 신입 공채 장려? 어떻게? 좀 많이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뽑아라고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또 국가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공약의 신뢰성에 좀 쌓을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청년 정책으로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대출이랑은 좀 다른 지원금, 현금 지원식의 공약인 거죠. 이 청년 미래 적금은 청년 내일 채용 공채 시즌 2격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5년간 재직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만기 시에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그 제도를 다시 되살리겠다라는 정책이고요. 이게 아마 2024년자로인가 정도가 됐을 거예요. 내일 채용 공제가. 근데 뭐 지원금 정책에 관해서도 그럼 이 지원금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는 식의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든든 출발 자금을 제시했는데요. 이 또한 대출의 형식입니다. 대학 밖의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최대 500만 원씩 총 5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연 1.7%의 금리가 붙고 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는 창업, 주거, 결혼, 자립 등 용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그 니트족이라 하면 이제 학업,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말하잖아요. 이 비율을 공시해서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늘리고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일 것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인데요.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돌봄, 사회안전, 기후위기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게 저는 접근은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어떤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는 좀 많이 떠지는 것 같아서 맞아요. 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공약에 대해서 조금 딥다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쉽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공통적으로 발견한 문제점은 청년들이랑 이제 스브스 뉴스에서 실제로 편의점에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청년들이 요새 실업률이 너무 높고 취업이 너무 걱정된다. 1년째 취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들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은 자꾸 그 취업 그 정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으로 돌리더라고요. 그거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창업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전국에 조성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 아까 소개드렸던 이준석 후보의 든든 출발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목돈을 줄 테니 창업에 도전하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이게 창업으로 또 회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자리라는 것이 경제와 아주 맞물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경제 부문에서 저희가 좀 더 다루겠지만 이 모든 것을 약간 AI와 AI 시대, 그러니까 뭔가 전환의 시대, 신사업, 그러니까 창업, 맞아. 옛날 청년 유튜브 창업, 약간 맞아. 이런 느낌? 근데 창업이 얼마나 성공을 하겠으며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정통 답변을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셨던 거죠. 네네, 맞아요. 그것도 저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경제 부문으로 좀 이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경제 관련돼서 경제를 다시 살리고 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정책들을 봤을 때 사실 되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들이 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짜 저희 나라가 어떤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강국이 될 것 같다라는 믿음도 사실 그렇게 크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요 정책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경제 관련해서 3가지가 제 메인 핵심 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I 강국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AI 산업에 정부와 민간이 100조 원을 투자하고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AI 프렌들리한 또 정책을 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K 콘텐츠가 또 우리의 완전한 또 수출품 아니겠느냐 하면서 K 콘텐츠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리고 그 강국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세 번째는 저희 나라에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비율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을 좀 개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3가지 부문으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여당 추천 3명 vs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 정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고치겠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KBS가 윤석열 정부 때 많은 그 탄압을 받고 특히 보수 패널을 앉혀라라는 뭔가 이상한 요구, 그냥 강제로 프로그램 폐지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서 저는 이 공약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더 좋은 콘텐츠를 위한 한 걸음, 첫 베이스의 한 걸음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만들겠다.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게끔. 그리고
취임 즉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풀고 세금을 줄여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이 살면 일자리가 늘고 우리 모두 살기 좋아집니다라는 그런 견고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이분도 AI 완전 그거 패티시 수준으로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AI 광고 만들어낸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맞아요. 내가 신사업 진짜 대박 해줄게. 우리 원전도 이빨 사용하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맥락으로 AI 관련돼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랑 완전히 반대 포지션으로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로 하는 AI 분야에 대한 뭐 투자, 뭐 육성 이런 거에 되게 반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계속 작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 대신 본인이 이게 개편을 통해서 교육과 기술 총괄 전략 부총리를 통해서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이제 민간이 주도로 좀 이 산업을 더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공장을 다시 옮길 수 있게 리쇼어링 유도 정책을 편다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약간 되게 트럼프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도 지금 제조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어떤 멘토어인가 트럼프가 네. 이런 생각도 멘토. 롤모델일 수도. 답니다. 어제 특히 사회부문 그 대선 토론에서 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어제 미국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적어서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서 최대 10년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러스트벨트 리쇼어링 공약을 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수 비자를 신설해서 이 비자를 받은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정 기간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그럼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차등 임금 적용을 공약한 거냐 하면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이 출신국 등을 이유로 고용 직업상의 기회에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최저임금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또 준석훈은 너무 차별, 차등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약자를 향해요. 그 지역마다도 최저임금제 다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네. 뭐 하고 뭐 법인에게 뭐 또 자율 뭘 주고 뭐 어쩌고 지자체에 뭐 자율권을 또 줘서 좀 되게 위험한 발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고 저도 느껴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권영국 후보의 경제 공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새 후보와 다르게 좀 기존에 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나 기존에 세금으로 거쳐야 되는데 안 거친다고 생각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소개드렸듯이 부자에게 세금을 매긴다. 그리고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 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전국 종교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면제액을 세금으로 제대로 걷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을 벌어가면서도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서비스세를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통해서 좀 뭐 그런 차별을 줄여나가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어떤 되게 산업적인 비전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급진적이기도 해서 좀 호불호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환경도 너무 중요한 테마이고 키워드인데 생각보다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김문수 후보는 그 원전에 대한 안전함을 너무 또 약간 종교처럼 또 믿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그분은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나 아니면 환경 관련된 언급이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10대 공약 마지막에 이게 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 목표를 잡아가지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또 마련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점점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원전이나 뭐 다른 에너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에너지랑 신재생 에너지랑 뭐 이렇게 융합해서 쓰다가 2040년부터는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친환경 정책, 탈플라스틱 그러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키우겠다. 뭐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 요런 비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원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대 공약 중에 5번째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극복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우선 신설을 하고요. 이게 바로 최우선 과제라고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도 탈탄소 사회전환위원회, 국회 기후경제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좀 행정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여지고, 또 방금 운이님이 말씀해주신 이재명 후보 공약과 비슷하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5년에 70%로 확 올리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완전히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설계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는 폐쇄하고 수명 연장도 금지하겠다. 이제 새로 짓지 마라. 핵과는 이제 빠이빠이다. 그런 공약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중단, 대응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고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란들이 있죠. 원전을 아예 탈원전을 할 거면 신재생 에너지와 가격 차이가 4배가 나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그 예산도 어디서 마련할 거냐라는 식의 어떤 비판들이 그 토론회에서 있었고, 또 어제 사회부문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가 환경 문제 때문에 뭐 빨대를 시기별로 언제는 종이 빨대, 언제는 플라스틱 빨대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공장에 피해가 있다. 그 터널을 공사하는데 이 터널이 환경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계속 보류하느라 140억의 손해가 일어서 시공업체에 피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환경 PC주의는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JTBC에서 팩트체크라는 그 SNS 봤어요. 계정을 네네.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온 걸 보면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종이 빨대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환경에 문제를 준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거든요. 네.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해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도 비약이잖아요. 네, 일종의. 완전 비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으나 너무 또 과하게 비약하고 좀 PC주의? 저는 이게 환경적인 부분이 PC주의라기보다는 진짜 미래 세대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 PC주의라고 일축하는 것이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 경제적 손해는 합리적이고 그런 수치적인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환경이 실제로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근거들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 누구보다 감정적이신 분이 되게 긁히시더라고요, 잘. 맞아. 그래서 더 극단적으로 삐뚤어지고.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지금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지금 1, 2차 대선 토론까지 다 진행된 지금 날짜라서 네. 이런 토론에서의 아쉬웠던 부분까지도 좀 계속 섞여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도 저희가 후보 4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거, 그 여성 정책 관련된 부분, 청년 일자리 관련된 부분, 경제, 환경 분야까지 네. 뭐 다른 분야들도 너무 많지만 일단 저희가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뭐 어떻게 또 편향되었다라고 또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또 뽑는 거는 또 어떤 수를 가지고 또 뽑는 걸 수도 있고 그쵸.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셔서 소중한 네. 한 표를 꼭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 저는 어제 개인 SNS 계정에 적은 글이 있습니다. 오. 한 문장. 네. 더 커뮤니티가 대선 토론보다 더 생산적인 논의를 많이 한다. 진짜 웃겨. 좀 저는 대선 토론 보면서 느낀 것이 이런 네거티브와 어떤 너무 그러니까 1분 본인의 공약을 어필하는 1분 공약 그 어필 시간에도 다른 후보를 저격하고 비난해요.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 국민들에게 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약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후보분들 제발 3차 토론에는 생산적인 논의해 주시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약간의 이 토론 제가 토론을 한 건 아니죠. 네.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희가 뭐죠? 이 토론에 대한 실망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다음에는 저희가 한 명씩 후보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근거를 준비해 와서 네. 대리 토론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랑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래도. 걸리면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 하다가. 그냥 이입해 그 사람의. 음. 그렇게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러네요. 실제로 저희가 재밌겠다.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희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생각이라 생각하고 저희 막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롤플레잉을 하는 거니까. 1분에 한 번씩 이 에피소드는 실제 대선 후보의 어쩌고를 뭐 그런 식으로. 좋네요. 네. 약간 비백표 텔레토비 동상 같은 느낌.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자면 저는 고개 들지 말고 죄책감 가득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고개 들지 말고 다음에 라임이 네네. 맞춰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되게 그냥 네네. 구구절절 그냥 하고 싶은 하고 말. 싶은 말 죄책감 가득하게 살아라. 가득하게 살아라. 아. 어디 감히 눈 똑바로 뜨고 나한테 자기 뽑아 달라 얘기하지 마라. 저는 그 정도로 모든 후보들과 당 차원에서 정치인들 모두가 정말 죄책감을 지니고 정치를 해야 되고 책임감을 지니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진짜 뭘 잘했다고 아주 그냥 한 대 꽁 때리고 싶어요. 시끄러워요, 네, 밖에가. 그게 너무 시끄러워요. 그게 너무 짜증나.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한마디를 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는데요. 또 너무 강력하니까 좀 소프트하게 추천곡을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보세요, 소프트할까? 저 정말 소프트해요. 킬링 미 소프트리 이런 거 아니야? 제가 어제 발견한 노래거든요. 네네. 박보검 씨가 네네. 칸타빌레 진행하잖아요. 네. 거기서 너무 노래를 결혼하고 싶더라.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와 녹을 뻔했어. 그래서 소프트. 너무 소프트해요. 어. 마음을 살살 녹여주는. 근데 원곡은 박보검 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승철 씨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대답이 없어. 제목은 바로 내가 많이 사랑해요. 이거 정말 좋아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들으면 되겠다. 네네. 사람들이 다 박보검 버전으로 내달라고 이승철 씨 열창했는데 좀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냉정한 게 이 사회니까요. 갑자기 감정이 없어졌어. 네, 그러면 또 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비백이 또 새롭게 열리겠네요. 대박. 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바로 프라이드 먼스인데요. 올해는 저희가 부스를 참여하지는 않게 되었고요. 아쉽게도. 퀴어 문화 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 대신 저희가 행사에는 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거를 좀 나름 행사 같은 거죠. 행사 같은 거를 기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SNS,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를 만나실 수 있는 곳은요.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피베